작은 서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푸른 밤 일부로 시작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초대 손님이기도 하신데요. 신간 마음의 장소로 돌아온 나이덕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시인이고 문예창작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시죠. 나이덕 시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근황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해 오랜만에 연구년을 맞아서 네. 비교적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네.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때로는 밤새워서 책도 읽고 네. 글도 쓰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잠자고 뭐 그렇게 약간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못 읽었던 책들, 벽돌책들 네. 이런 것들도 여러 권 읽고 또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고 네. 또 다른 분야의 강의도 뭐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 들으면서 선생보다는 네. 학생의 입장에서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그 벽돌책 중 한 권 이야기도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여행지 이야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잘 듣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으로 내신 에세이 마음의 장소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는데요. 선생님 소개도 해드릴 겸 이번 책에 실려있는 작가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어두워진다는 것. 사라진 손바닥, 야생 사과,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파일명 서정시, 가능주의자, 시와 물질, 산문집 반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예술의 주름들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 이 작가 소개를 읽다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시인님 보통 이렇게 작가 소개 직접 쓰시나요?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는 뭐 멋진 문장으로 자기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네. 등단과 저서만 하고요. 아. 사실 이제 상도 여러 개 받았는데 네. 그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도 싫어서 아무것도 안 넣어요. 저도 좀 비워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마음의 장소도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저도 만들게 됐는데요. 2017년에 그 달출판사에서 네.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산문집을 좀 개정판 작업을 하자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몇 편의 글은 빼고 또 합치고 새로 또 글을 넣기도 하고 네. 또 문장도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네. 다시 좀 손을 보고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여행과 산책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뭐 일반적인 여행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유명한 뭐 관광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좀 낯선 고장을 이렇게 뒷골목 같은 데 어슬렁거리면서 마주치게 되는 풍경이나 사람들, 뭐 또 사물들, 뭔가 이렇게 낡고, 이렇게 소박하지만 시간을 잘 견디면서 향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계속 혼자 걸어다니는 걸 참 좋아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걸으면 뭔가 생각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서 눈에 들어온 풍경도 그리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담은 그런 산문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여행 에세이라고 소개를 하려니까 일반적인 여행 에세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렇죠.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이 어디에 눈길이 머물렀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근데 그게 무슨 약간 뭐 관광 명소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보신 어떤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네. 아이, 아이. 여성, 네. 또 장애를 가진 존재, 네. 노숙자, 뭐 거리에 주인과 같이 걸어가는 개, 뭐 이런 네. 존재들이고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행보다는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 그런 장소성을 가진 곳들, 그런 것을 좀 독자들과 함께 걷는다는 느낌? 마음의 장소에 보면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데 시인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서요. 예. 약간 어떤 공간이 좀 특별하게 다가올 때 이렇게 좀 찍으시는 그런 건가요? 그 사진을 한 10년 전에 그때 한창 많이 찍었죠. 그래서 여행 갈 때 무거운 카메라 장비 다 갖고 엄청 하루 종일 사진을 너무 찍어서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손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로 DSLR 좀 이셨군요. 예, 무거운 거 그랬는데 대포들. 네, 그리고 네. 그때는 좀 나름 작품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산문집을 묶을 때는 그런 뭔가 이렇게 멋있고 뭐 완성도 높은 그런 사진보다는 이 책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장소, 사람, 네. 사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독자도 그 공간 속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소박하고 정감 있지만 글의 내용하고 잘 연결되는 주로 그런 사진들로 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은 따로 있죠. 네. 일부러 좀 그런 사진들을 피하고, 그렇게 좀 그 순간성을 포착하는, 아이가 뛰어오를 때 네, 그 네. 도약의 사진이라든가, 비누방울이 잠시 이렇게 네. 공중에서 펼쳐질 때, 그러니까 그런 순간성을 잘 포착한 거, 그런 사진들 위주로 책에 넣었어요. 되게 사진이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찍은 사람들 표정이 살아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막 화보집 같은 그런 여행 에세이에는 실리지 않을 네. 그런 사진들. 선생님이 시인님이 이 적어주신 그러니까 눈길이 머무른 장소들도 이게 그냥 분명히 이렇게 그냥 저도 비슷하게 산책하다가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인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그냥 공간을 지나쳤던 곳인데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이제 인생책 이야기 들어가 보겠는데요. 세 권의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인데 이 세 권을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뭐 동시대 작가들이라든지 좀 현대적인 작가들을 처음에는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세 권이니까 그중에 누굴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고 조금 더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러면 지금 작가가 된 이후에 내가 만난 작가 말고 제가 문학적인 감수성을 처음 갖게 되었던 그 시기에 어떤 원류 같은 그런 작가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만난 릴케 그리고 이제 또 대학 시절 이후에 청년기에 만난 소로우 그다음에 또 이제 장년이 돼서 만난 알렉시예비치. 근데 결국은 세 사람을 내가 왜 골랐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릴케는 말테의 수기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말테의 수기로 시작을 하셨군요. 그렇죠. 삼중당 몽고 말테의 수기 그렇게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문장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결국 릴케한테는 보는 법, 제대로 보는 법이 뭔가 그리고 그럴 때 본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좀 종교적인 어떤 영성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소로우는 이제 걷는 법을 가르쳐준 그리고 이제 자연, 생명 이런 것들에 나를 어떻게 여는지 감탄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시에비치는 이제 작가로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증언하고 그러면서 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그래서 보는 법, 걷는 법, 듣는 법. 예, 작가로서 나에게 이 세 가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그리고 잘 이렇게 글 쓰다가 잘 막히고 뭔가 길을 잃을 때 네. 다시 어떤 샘물처럼 돌아가서 다시 몇 번씩 읽었던 시인님의 어떤 문학적 원류들,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네. 보는 법, 걷는 법, 듣는 법. 예,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네. 약간 좀 무게감도 좀 남다르게 들립니다. 이 세 권을 이야기하는 게 곧 시인님의 어떤 문학적 여정, 문학적 발전 이야기하는 것이겠군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그러면 월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1부에서는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와 그리고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평소 독서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문학 독서 위주로 하시나요? 시든 산문이든? 일단은 뭐 제가 현대시 전공자고 네. 또 뭐 수업도 연구도 해야 되니까 시와 관련된 걸 잘 많이 읽긴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좀 소설을 많이 못 읽는 편이고 그 대신에 비문학 쪽 많이 읽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늘 책을 원 없이 읽어보고 싶다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23살에 등단을 해서 네. 24살에 결혼을 했고 25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제 20대가 거의 작가로서 그냥 정말 간신히 직장 다니고 살림하고 육아하면서 정말 짜투리 시간 가지고 꼭 필요한 책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최근에 책들 많이 읽고 옛날에는 필요한 책 읽었는데 지금은 그냥 궁금한 책, 내 분야 아닌 거 그냥 순수한 어떤 지적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여튼 문학책보다 과학자들, 철학자들, 또 인류학자, 네. 논픽션 이런 쪽에 워낙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 주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 독서는 그럼 이제 그냥 지적 호기심을 위한 건가요? 그런 게 좀 시작을 하는 데에도, 시를 쓰는 데에도 좀 영향을 주거나 좀 도움이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시인으로서 뭔가 다른 관점, 다른 대상을 만나려면 시가 아닌 것에서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시를 읽다가 시를 쓰는 경우보다는 비시적인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특이한 사례나 소재 같은 것들이 탁 있는데 거기서 반짝하면서 제 시적자가 감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시적인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비시적인 것들이 시적인 언어로 번역되거나 매개되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시적인 것의 경계를 해체해야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보다는 시인으로서 나에게 새로운 대상과 관점을 주는 제일 중요한 책들이 이제 아주 그런 다른 분야의 책들인 거죠. 심지어 과학책을 읽다가도 시적 자아가 이렇게 감흥을 그렇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물질 같은 경우는 거의 과학 얘기가 한 절반 가까이 될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제일 최근에 제 관심사는 제가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하면서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에서 네. 되게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40명 정도 되니까 여러 분야 다 있는데 뭐 생태학, 여성학 예, 다 있으실 다 있죠. 거고 인류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이렇게 시인이라는 게 사실은 만물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 생각만 갖고 쓰려면 너무 뻔한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물을 입체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탐구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최근에 어떤 기후 위기나 이 어떤 인류세 담론이나 신유물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그런 존재들에 대한 탐구를 보려면 과학적인 책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작은 서점. 네, 그러면은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말테수기가 아니라 두이노의 비가를 꼽아주셨어요. 일단 어떤 책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테수기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릴케를 알았고, 네. 사실 이제 뭐 시도 세계의 명시 같은 데면 릴케 시가 빠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시들은 간헐적으로 봤는데, 제가 이제 한 권의 시집으로 릴케라고 하는 정신을 만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지금 정말 옛날 정말 악보가 옛날 묘사 한번 해보세요. 약간 예, 표지가 약간 좀 누렇게 벤 그리고 두이노의 비가가 어떤 버전은 되게 두꺼운데 요거는 굉장히 얇은 책이네요. 딱 두이노의 비가만 네. 들어있는 그렇죠. 10개의 비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10개의 비가만 들어있는 한 90페이지 되는 네. 그런 악보처럼 생긴 얄팍한 그 공책 크기의 그런 네.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이 84년 가을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완전히 탄성을 지르면서 집에서 밤에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막 이게 눈으로 읽는데 그 릴케의 그 탄식 어린 그 목소리가 막 제 안에서 울리는 것 같은 그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책이 그럼 그 40여 년 전에 사셨던 네, 바로 학교 그 앞에 책이요. 서점에서 사셨던 네. 바로 그 버전입니까? 84년 초판본.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네.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주 모지듯이 그래서 한기찬 시인의 번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문학 하신 분의 번역이 아니라서 원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냐는 좀 의문이지만 근데 워낙 좋은 시인이었고 네. 릴케적인 시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하여튼 시의 불을 당기게 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했던 그때의 어떤 강렬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거의 감전된 것 같은 강렬함을 느끼는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릴케를 기도 시집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나가게 만들어준 이제 첫 번째 판본이고요. 초기 시부터 읽었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그 두이노의 비가가 릴케 문학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완성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네. 이 두이노의 비가 내용을 네. 시의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10편의 비가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쓸 때는 두이노가 이제 성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의 그 바다가 보이는 그런 옛날에는 시인들이 다 후작 부인 탁시스 후작 부인이 이렇게 다 제공했잖아요. 지필실과 모든 생계를. 귀부인들이 스폰서가 그렇죠. 네, 되었던 릴케는 거죠. 거의 귀부인 덕에 살았다는 네. 시인인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두이노의 성에서 이제 앞부분에 그런 시들을 쓰기 시작해요. 제1비가를 쓴 게 1912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비가, 2비가 정도 쓰다가 중간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파리라든가 뮌헨이라든가 하여튼 릴케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중간에 끊어져요. 그랬다가 22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2월에 네. 집중적으로 후반부를 완성해요. 아, 그건 두이노의 비가를 집필하는데 10년이 걸렸다라고 하지만 10년 내내 쓴 건 그렇죠.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짧고, 근데 네. 그 뮤조트 성이라고 이제 스위스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말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 불꽃을 태운 그런,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간에
왜 또 이 중단이 됐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네. 네. 그리고 릴케도 징집을 당해서 잠깐 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세계 유럽 전체가 그런 어떤 전쟁의 와중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왜 이때 비가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세계에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의 참상 속에서 아무리 뭐 귀족 부인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지낼 수 있다 치지만 그런 이 세계의 참담함, 인간 읽어보면 정말 이 죽음과 고통, 절망 막 또 인간들은 얼마나 허영에 차고 폭력적인지 막 그런 거에 대한 깊은 탄식이고 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떤 천사의 존재, 그 인간 군상과 정반대의 자리에 천사. 의 어떤 존재 그런 속에서 어떤 정말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수직으로 가장 확장되는 그런 어떤 비가적 선율을 가진 연작시다. 네. 성에서 쓰기 시작해서 성에서 마무리했고 릴케가 시인으로서 이제 릴케 마지막 창작력을 불태운 그런 네. 작품이다. 저희가 사실 이제 시를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도 직접 읽는 어떤 감흥을 전하지는 못할 텐데 뭐 그 네. 선생님 시인님의 시 묘비명에 네. 왜 그 릴케의 시 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묘비명에 이거를 새겨달라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저기 열린 책들 버전에는 정확히 그 구절이 아니라 내 눈을 맞아요. 감기세요 이렇게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묘비명에는 19절은 다르게 쓰신 거였죠. 그 구절이 어떻게 되죠? 네.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거든요. 네. 이 묘비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이제 꽤 오래 전에 이제 제 동생이 남동생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있던 동생의 집에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동생이 책꽂이에서 릴케의 기도 시집 아주 오래된 그 기도 시집을 발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렇게 계속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냥 저의 책꽂이에 있는 책도 있지만 동생이 읽었던 그 시집으로 소리내서 계속 읽었고요. 그래서 동생을 위한 그게 저한테는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묘비명을 세울 때 그래서 제가 석수장애한테 이 구절을 새겨달라. 그래서 이번 설에도 동생한테 아버지한테 갔다 왔는데 여전히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네. 그 기도 시집에라는 것이 뭐 신을 향한 기도지만 사실은 루살롬에 릴케가 사랑했던 네. 결혼하지는 않았던 예, 불멸의 네, 연인 네. 루살롬에게 헌정한 거고 특히 요 시가 네. 살로메에게 헌정했다고 네. 살로메도 이야기했던 시인데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순례서라고 하는 시의 한 중간 부분에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릴케가 살로메에게 바치면서 신에 대한 또 기도이기도 한데 네. 저는 제 동생이 마치 눈빛은 꺼졌지만 그래도 영혼을 향한 어떤 눈을 여전히 뜨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동생의 탄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 눈빛은 꺼졌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동생의 말로 그렇게 비석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내 눈을 감아도, 감겨도, 혹은 내 눈빛이 꺼져도 나는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내 눈을 감기세요. 이런 번역보다는 내 눈빛을 꺼주소서. 이게 그게 훨씬 드라마틱하고 예, 더 안전한 안전한 죽음을 이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시의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죠.
시인님 이제 외국 시를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이렇게 늘 번역본 여러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나요? 이렇게 읽으시나요? 네, 중요한 시인들은 네. 번역본이 나온 게 있으면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뭐 해독을 못해도 영어본 정도는 이제 원문을 보고 하지만 네. 제2외국어나 이렇게 잘 모르는 언어들일 경우에는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 그나마 좀 정확한 시인의 의도에 근접한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영어, 제가 이제 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중고등학교 때, 네. 어떻게 시 공부를 했냐면, 공부는 해야 되고, 시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 시인선이 있었어요. 얇은 거. 네네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음의 시하고 세계 시인선, 그게 제 청소년기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시를 읽을 때는 영어로 된 거는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번역문을 보기 전에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사전을 영문시를 먼저 구하셔서 먼저 번역을 하고 제가 번역한 걸 이제 시인의 번역본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조금 내가 틀리게 번역한 거 또 나하고 뉘앙스가 다른 거 이렇게 봤는데 영어 공부와 시 공부를 한꺼번에 네, 그런 것으로 나름 제가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 원어에 대한 감각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 번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하다못해 외국 뭐 팝송 가사 같은 것도 이렇게 영어로 들을 때하고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면 좀 어떻게 옮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번역 때문에 뭐 시가 좀 아름다움이 뭐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인님 책도 2권이 아마 영문판이 나왔잖아요. 그 어두워진다는 것과 사라진 손바닥 이게 영문판 번역된 거로 보셨을 땐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 후에 또 뭐 야생사과도 출간이 됐고요. 네네. 또 가능주의자도 이제 영어 불어로 번역이 끝나서 이제 출판사 그것도 나오나요?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 초쯤 나올 텐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어는 불가능한데 영어 번역의 경우는 번역자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쓸 때의 시적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또 한국어만의 특유의 그 질감이나 어떤 뉘앙스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문화적 맥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번역이 된 것을 보면서 또 저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 좀 고쳐나가는 그런 편이고요. 네. 그래서 시라는 것 자체가 리듬도 그렇고 말 자체의 힘이 큰데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의 느낌이라든가 리듬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에서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시의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휘발되는 것을 줄이려고 이제 번역할 때 노력은 좀 해야 되겠죠. 시인도. 네. 저는 그 시의 말 자체의 힘을 아예 모르는 외국어 시를 그 외국어로 낭송하는 걸 들을 때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작가 축제 같은 곳에서. 근데 마음의 장소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거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재밌는 행사가 있었는데 코스타리카 활화산에서 여러 나라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낭송을 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코스타리카 그 국제 시 축제에 이제 갔는데 네. 하여튼 40개국 정도에서 한 명씩 와서 뭐 지방에도 보내고 또 같이 그렇게 화산의 앞에 가서 시를 읽는데 각자의 모국어로 읽죠. 그러니까 오히려 번역보다요. 시인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읽으면 서로도 모르고 거기다가 화산이 또 우리 말을 알아들으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그 시가 더 생생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 모국어 자체를 읽는 게 그리고 번역문은 보통 외국 행사 같은 데 보면 자막이나 책자를 제공하면서 네. 원어를 굉장히 유심히 듣잖아요. 외국 청중들이. 네. 그게 전달력이 더 좋고 제가 2012년에 런던에서 연구년 있을 때 런던 올림픽 하면서 그 세계 시인들 초대해서 그
포에트리 파르나소스인가 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 한국에서는 김혜순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중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신앙송을 이제 듣고 했는데, 정말 한국어로 그렇게 시를 읽으시는데 굉장히 그 외국 청중들이 막 저한테, 제가 한국인이니까 정말 그 한국 김혜순 시인 정말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전달이 아니라 그런 그 강력한 기운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말의 리듬 질감?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저는 그 국제 작가 축제 낭송회에서 베트남 시인이 어떤 시를 낭송하는데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되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런 낭송 이벤트 열리면 소설가들이 뒤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왜 소설가랑 시인이랑 같이 낭송을 시키냐고. 그런가요? 네,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러면서. 나이덕 시인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이 비가 아주 짧게 소개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스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스팅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야외에서 듣고 막 같이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스팅도 뭐 이렇게 수식어 중에 음유시인 뭐 이런 그렇죠. 수식어가 있죠. 곡도 너무 잘 쓰고 철학자이자 음유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연주도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못 가진 게 뭔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팅의 음반 중에서 겨울밤에 제가 내내 듣는 음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If on a Winter's Night라고 하는 그 음반에 제일 마지막 곡 있거든요. 네. 그대는 겨울에만 내 마음에 떠오르네라고 하는 곡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스팅이 그 곡도 썼지만 가사도 썼는데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종일 눈이 내렸네. 이제는 빛이 종적을 감추려고 할 무렵 나는 너의 이름을 불렀지. 마치 내가 대답이라도 하기나 할 것처럼. 하지만 먹먹한 눈의 고요만이 내 고막을 울리네. 이거 보면은 너가 아마 떠났거나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에 보면 끝에 뭔가가 날 돌아보게 했지. 나도 모르겠네. 그리고 눈 위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았지. 나는 홀로 웃었네.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았지. 그대는 겨울에만 내 마음에 떠오르네. 뭐 이런 가사인데 하여튼 뭐 번역된 가사들이 이게 음반에 같이 실려서 읽어드렸는데요. 네. 그냥 겨울밤에 한번 옛사랑을 추억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만 떠오르는 그대. 예. 뭐 번역된 가사도 되게 아름답네요. 심지어. 스팅의 You Only Cross My Mind on Winter 듣겠습니다. 네, 스팅의 You Only Cross My Mind on Winter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시인이자 교수님인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서점에서도 작년에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앞두고 이 책 소개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읽으시는 책입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네, 시인님, 이 책 어떤 책이죠?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이유도 또 다시 여쭤봅니다. 네. 2023년에 알렉시에비치 스베틀라나를 만났어요. 네, 한국 왔을 때 DMZ 그 평화문학 축전 그때 이제 참여 작가로 같이 판문점 쪽에도 가보기도 하고 또 짧게 이제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녹색평론에서 인터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작가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논픽션으로 이렇게 정말 시나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이 줄 수 없는 이런 강렬한 감동과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래서 거의 다 읽었어요. 스베틀라나 다른 책들 다른 책들도 뭐 아연 소년들이라든가 체르노빌의 목소리 다 읽었는데 특히 이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그분 특유의 그 목소리 소설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본인이 창시한 장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이면서 시와 에세이와 이 소설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그런 어떤 형식으로 2차 세계대전 네. 때 그 참전했던 여성들을 네. 하여튼 수백 명을 만나서 이 책에만 수록된 목소리들이 200명이 넘는. 네. 근데 그동안 전쟁하면 남자들의 전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남자들의 영웅 서사가 아니라 어떤 여성들의 목소리로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괴하는가. 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일상을 이어가고 희망을 발견하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느끼게 해주는 책이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1983년에 완성이 됐는데 네. 2년 동안 국가에서 하여튼 출판사에 못 내게 하고 막 이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내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에트 신화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영웅적 서사가 아니고 왜 여성들의 삶과 고통에 주목했냐. 그러기도 했고 나중에 아연 소년들 같은 책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정에 쓰기도 하죠. 그래서 또 그 어떤 작가로서 굉장히 순환도 많이 당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네. 지금 결국 벨라루스 정권이 러시아의 친러시아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탄압과 감시를 받다가 지금 베를린에 망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자이자 여성의 눈으로 전쟁이라는 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전쟁이 그런 점에서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제목을 또 달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한창 읽고 있는데 앞부분에 심지어 뭐 검열관의 이야기까지 네. 이렇게 막 적었더라고요. 네. 뭐 처음에 그 1983년에 원고를 보냈을 때 검열관이 막 항의하는 내용들, 어떤 부분은 왜 넣었냐, 뭐 잘라라, 뭐 이러기도 하고 작가 본인도 자기 검열 때문에 네. 혹은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넣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읽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기가 정말 쭉쭉 빠지는 네, 느낌이고. 네. 그래서 한 에피소드나 하나의 목소리가 끝나면 멈추고 다시 그걸 생각해보고 또 힘겹게 다시 읽고. 근데 이 책은 사실 뭐 서사가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소제목들이 근데 굉장히 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고 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끌리는 소제목들의 챕터들을 좀 순서를 뒤집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40년 전 얘기를 다시 누군가한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또 막 대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고. 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사람,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뭐 펑펑 울었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몇 번씩이나 나오고요.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막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했다가 번복하고. 예, 반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전쟁에 대한 건데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든가 네. 또 정작 중요한 얘기는 누락시키고 주변부 얘기만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작가적 노력 이런 게 참 정말 끈질기고 이분 정말 대단하다. 남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에너지에 압도당한다는 게 그 전쟁의 참상, 책에서 이제 묘사되는 그 목소리들로 묘사되는 전쟁의 참상도 너무 끔찍해서 일단 이렇게 마음이 되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작가가 그 수백 명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드러내고 기록을 해서 책을 출간해 내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도 진짜 이렇게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문학이란 게 뭘까? 이게 되게 특이한 저술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알렉시에비치의 문장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녹취록을 이렇게 편집을 한 셈인데 이런 거를 문학이라고 근데 어떤 전문적인 작가가 쓴 문장보다 더 울림이 있고 자 여기서 네. 시인님께 문학이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쓴 게 문학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리고 문학과 무관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던 네. 그리고 그 고통과 이 불구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네.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전쟁에는 이런 일도 필요하구나 싶은 정말 그렇죠. 온갖 세탁병부터 일, 해서 네. 뭐 여성들이 막 총도 못 쏘는데 쏘고 쏘지를 못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총이 자기 키보다 컸다는 얘기 예, 몇 번이나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여성에게 군화가 없어가지고 네. 큰 군화 신고 막 맨날 넘어지고 막 발 까지고 막 그런 그 지휘관이 왜 저러냐고 벌을 주려고 하다가 네 군화 만들어 주라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전쟁에 대한 뭐 보고서, 다큐멘터리, 뭐 어떤 녹취록의 어떤 정리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거기서 정말 인간이란 게 뭔가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그 정말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는 그런 게 정말 책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이게 먼 2차 세계대전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도 네. 팔레스타인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되고 그 이란도 어떻게 촉발될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속에서 정말 이런 참상들을 겪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전쟁들을 벌이는 것인가. 정말 그런 전쟁을 벌이는 자들에 대한 분노도 생기고 정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기도 하는 책이죠. 저희한테 그런 온갖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일종의 문학적 체험이고 네. 그게 작가가 뭐 창작을 한 문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시와 물질을 제가 자조적으로 다큐멘터리 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제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화자로 한 경우도 있고, 죽은 영혼을 화자로 한 경우도 있고, 또는 동물이나 식물을 화자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발화의 주체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다른 타자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다른 타자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서 그것을 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일종의 매개체가 시인이지 시인이 자기의 뭐 특별한 생각, 감정을 노래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갈수록 하고, 그래서, 저도 온몸이 귀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시와 물질, 시인의 말에서 썼는데, 네. 그, 스베틀라나의 책에도 보면은 사방이 텍스트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커다란 귀가 된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귀.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바로 그런 타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의 증언을 함께하는 존재. 그게 이제 제 최근에 어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에게서 받은 또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학이 어떤 사회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 뭐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약자라든가 고통받는 자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문학인들에게는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첫 시집도 이제 뿌리에게를 1980년대 대학 시절부터 썼던 건데 독재정권 시절에 네. 그런 그 사회에 대해서 꼭 뭐 주의 주장을 하거나 선동을 하는 것만이 어떤 문학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사회적 폭력과 억압, 부조리를 하여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 개인에 따라서 그것들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형식적인 어떤 언어 파괴를 통해서 하느냐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몫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알렉시에비치가 그때 그 기조 강연을 하실 때요. 2023년에 네. 자신이 사실은 전쟁에 대해서 5권이나 써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가로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죽는 얘기 막 죽이는 얘기 이런 얘기만 쓰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분이 그때 77세였으니까 올해 80세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년에 사랑 얘기 네. 그다음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쓰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스팅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라는 존재가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자신이 목도한 현실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참전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힘겨운 참전을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거 쓰고 싶어. 근데 그거 잘 안 하게 되고 당장 다급한 어떤 것들 더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쓸 수밖에 없는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에 결국은 복무하는 존재가 아닐까. 근데 쓰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이게 사실 그걸 읽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인데 난 문학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 좀 저렴하게 힐링을 받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려하다고 해서 그게 감정적 위로를 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정말 인간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에 우리는 작은 메달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은 인간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인간뿐 아니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 새, 나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호 속으로 염소가 한 마리 뛰어들었는데 막 그 염소가 죽을까봐 네. 또 마을에다가 막 잘 부탁하는 이야기라든지 폭격에 막 새들이 후둑 떨어져 내리는데 철새들을 향해서 빨리 이거를 새들이 피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새한테 그걸 말해줄 수 없다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또 불이 난 기차에서 병사들도 구하지만 그 불길에 휩싸인 말들을 구하려고 막 자기도 위험한 데 달려간다든지 또 전쟁터에 피어난 야생화 그거를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이외에는 꺾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라든지 저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런 대비 속에서 오히려 그게 정말 더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그런 속에서도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또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또 인간은 굉장히 또 숭고한 존재일 수 있구나. 저는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가벼운 위로는 아니네요. 그렇죠. 엄청 저는 무겁고 문학이 주는 위로. 위로는 그런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불편함을 주면서 그 불편함 속에서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게 하는 일말의 희망이지 희망을 가집시다 하는 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귀에 듣기에 편한 그런 약간 좀 당의정 같은 그런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나이덕 시인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인생책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인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 1부를 마무리하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